듣자하니 조선에도 학문이 깊은 선비가 있다 하더이다. 말로 겨루면 통변하는 자가 중간에 끼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오늘은 색다른 겨룸을 한번 청해볼까 하오. 말은 단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고 오직 손짓만으로 천하를 논해봅시다. 만일 끝내 나서는 자가 없다면 조선에는 내세울 학자가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소이다. 전하, 손짓이라는 것이 워낙 까다로운지라 자칫 한 번만 잘못 짚어도 그 길로 나라 망신이 옵니다.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옵니다. 이보게, 자네가 한번 나가보게. 자네 손이 제법 점잡고 학자다워 보이네.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긴장하면 손이 떨려서 안 되네. 차라리 자네가 나가는 편이. 절편이 세 판이고 인절미가 두 판이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셈하면 단 한 푼도 틀릴 일이 없지. 오늘 떡값만 제대로 받으면 며칠은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볼 거니? 어차피 입은 한마디도 떼지 못하는 겨rum이 아닌가. 그저 앉아서 손짓 몇 번만 하면 사신인들 무슨 수로 진짜 학자인지 떡장수인지 알아본단 말인가?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떡 파는 돌이라고 합니다요. 도리야, 내 너에게 아주 긴한 부탁이 하나 있다. 잠깐이면 되는 일인데 들어주겠느냐? 떡을 사려는 게 아니라 잠깐 저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앞에 점잖게 앉아만 있어다오. 입은 절대 떼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부탁식이나 됩니까? 한데 그러면 제 떡값은 어찌 됩니까? 걱정 마라. 이 일만 잘 끝나면 오늘 받을 떡값의 100배를 상으로 내리마. 100배요? 100배만 주신다면야 돌부처럼 꿈쩍 않고 앉아있겠습니다. 명나라 사신과 도리의 지혜 겨루기가 시작되네요. 오늘도 모든 분들이 웃는 날이 되길 도리는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일은 본래도 까다로웠지만 이번에 오는 사신은 유독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는 소문이 미리부터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도성 문을 들어선 사신의 이름은 황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하제일의 학자라 일컫는 자로 명나라 안에서도 그의 학문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높다란 가마에 올라앉은 그의 행차는 구경 나온 도성.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가마에서 내려서는 그의 눈빛에는 작고 외진 나라 조선을 대놓고 깔보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발걸음 하나 고갯짓 하나에도 거드름을 잔뜩 실었고 마중 나온 신하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초리가 여간 매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조정은 융숭한 대접으로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까딱 사신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두 나라 사이에 큰 탈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처럼 콧대 높은 사신이 왔다는 소식만으로도 임금과 신하들의 속은 이미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 사신은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임금과 신하들 앞에서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조선에도 학문이 깊은 선비가 있다 하더이다. 허나 말로 겨루면 통변하는 자가 중간에 끼어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오늘은 색다른 겨룸을 한번 청해볼까 하오. 신하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사신은 천천히 한쪽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말은 단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고 오직 손짓만으로 천하의 이치를 논해봅시다. 조선에 그만한 학자가 정녕 있다면 말이외다. 순간 넓은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이 손짓만으로 학문을 겨루자니 그것은 누구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괴이하고도 막막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신은 한술 더 떠 차가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일 끝내 나서는 자가 없다면 조선에는 내세울 학자가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소이다. 이 말에 임금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한낱 손짓 겨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나라의 체면이 통째로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곧 신하들을 돌아보며 누구든 나서서 사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뜻 나서겠다는 신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의정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렵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손짓이라는 것이 워낙 까다로운지라
자칫 한 번만 잘못 짚어도 그 길로 날아 망신이옵니다.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저마다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바빴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한번 나가보게. 자네 손이 제법 점잖고 학자다워 보이네.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긴장하면 손이 떨려서 안 되네. 차라리 자네가 나가는 편이. 서로 등을 떠밀고 소매자락을 잡아 끌 뿐 누구도 사신 앞에 마주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이치를 말 한마디 없이 손짓으로 풀어내라니 평생 글만 파고든 대신들조차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폈다가 사신이 엉뚱하게 알아들으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섣불리 나섰다간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 걸세. 이렇게 신하들이 서로 미루기만 하는 사이 대전에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게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임금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지만 억지로 사람을 떠밀어 망신을 자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궁궐 한쪽 후원에서는 대전 안의 소동과는 전혀 딴판인 풍경이 한가로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곧 열릴 궁중잔치에 쓸 떡을 데려온 떡장수. 소년 하나가 큼지막한 떡 광주리를 옆에 내려놓고 한창 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이름은 돌이었습니다. 글은 단 한자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샘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빨랐고 떡을 빚는 솜씨와 넉살 좋은 입담만큼은 도성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리는 먹는 일이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심인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떡을 팔아 끼니를 이어온 처지였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늘 싱글벙글 웃는 낯을 잃지 않았고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얹어주는 후한 인심 덕에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궁중잔치에 떡을 데려오라는 큰 주문을 받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떡을 빚어 광주리 가득이고 궁궐로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절편이 3판이고 인절미가 2판이라 옳거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셈하면 단 한 푼도 틀릴 일이 없지. 오늘 떡값만 제대로 받으면 며칠은 배 고를 일이 없겠구나. 도리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받을 떡값을 셈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코앞 대전 안에서 나라의 체면을 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오늘 떡값이나 제대로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만한 사신은 대전에서 느긋하게 답을 기다리고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등을 떠밀며 쩔쩔매고 후원에서는 떡보 소년이 천연덕스럽게 손가락을 꼽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체면이 무너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떡값 몇 푼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으니 이보다 더 어긋난 풍경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 세 갈래로 흩어진 풍경은 머지않아 단단히 하나로 얽혀들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얽힘의 한복판에 글 한자 모르는 떡보 도리가 떡 광주리를 인체로 떡하니 서게 될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꿈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대전 안의 답답한 공기를 더는 견디지 못한 영의정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사신의 콧대를 꺾을 묘책이 떠오르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은 그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후원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바로 그때 영의정의 눈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웬 떡장수 소년 하나가 떡 광주리를 옆에 끼고 제법 진지한 얼굴로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셋을 폈다가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골똘히 고개를 끄덕이는 그 모양이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깊은 이치를 헤아리는 도인의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영의정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어차피 입은 한마디도 떼지 못하는 겨룸이 아닌가. 그저 점잖게 앉아 손짓 몇 번만 하면 사신인들 무슨 수로 진짜 학자인지 떡장수인지 알아본단 말인가?
영의정은 한달음에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끔뻑이며 영의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떡 파는 돌이라고 합니다요. 돌이야, 내 너에게 아주 긴한 부탁이 하나 있다. 잠깐이면 되는 일인데 들어주겠느냐? 도리는 떡을 살 손님인가 싶어 얼른 광주리부터 챙겼습니다. 떡을 사시려고요? 절편도 있고 인절미도 있습니다. 많이 사시면 값도 후하게 쳐드립지요. 아니다. 떡을 사려는 게 아니라 그래. 잠깐 저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귀한 손님 한 분 앞에 점잖게 앉아만 있어다오. 입은 절대 떼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앉아만 있으라니 세상에 그런 쉬운 일이 또 있나 싶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부탁식이나 됩니까? 한데 그러면 제 떡값은 어찌 됩니까? 영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어 솔깃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걱정 마라. 이 일만 잘 끝나면 오늘 받을 떡값의 100배를 상으로 내리마. 배 100배요?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떡값의 100배라니 평생 떡을 팔아도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큰돈이었습니다. 도리는 속으로 그 귀한 손님이 떡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려는 큰 손인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 어른이 떡을 그리도 많이 사신답니까? 100배라면 광주리를 10개는 채워야 할 텐데요. 그래. 아주 큰 손이시다. 하니 너는 아무 말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점잖게 앉아만 있으면 된다. 알겠느냐? 예, 그야 어렵지 않습니지요. 100배만 주신다면야 돌부처처럼 꿈쩍 않고 앉아 있겠습니다. 흥정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의정은 도리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한데 도리는 발걸음을 옮기다 말고 우뚝 멈춰서서 후원에 덩그러니 놓인 떡 광주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감마님, 한데 제 떡 광주리는 어쩝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집어가기라도 하면 그날로 본전도 못 건집니다요. 허허, 그 광주리는 내 사람을 시켜 단단히 지키게 할 터이니 염려 말아라. 떡 한 조각 축나지 않게 지켜주마. 그럼 안심이고요. 사실 새벽부터 쫄쫄 굶고 떡만 빚었더니 이 일만 끝나면 저 절편부터 한 입 베어 물 참입니다요. 도리의 배에서는 마침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의정은 그 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그저 어서 가자며 소년을 다급히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떡장수 소년을 데리고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한 신하가 영의정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한낱 떡장수 아이를 사신 앞에 앉히겠다는 말씀이요? 쉿, 목소리를 낮추시게. 가만 생각해보게. 어차피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겨루밀세. 저 아이가 입만 꾹 다물고 점잖게 앉아 손짓 몇 번만 흉내내면 그 사신인들 무슨 수로 알아채겠는가. 하지만 만에 하나 들통이라도 나는 날엔 들통날 일도 없네. 어차피 우리 중에 선뜻 나설 사람도 없지 않은가. 이대로 손 놓고 앉아 나라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한번 걸어볼 만한 도박일세. 신하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의정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근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 늙은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면 대감, 사신이 어려운 손짓이라도 해보이면 저 아이가 그걸 어찌 받아낸단 말이오? 자칫 엉뚱한 손짓을 했다간 그 자리에서 정체가 들통날 텐데요. 엉뚱하면 또 어떤가? 사신이 제멋대로 깊은 뜻으로 풀이해 줄지 누가 아는가? 어차피 말이 한마디도 오가지 않으니 무슨 손짓을 한들 그 진위를 가려낼 길이 없네. 그저 저 아이가 겁먹고 달아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일세.
신하들은 그 말에 어이없는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달리 기댈 곳이 없으니 그 위태로운 도박에 나라의 체면을 통째로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도리에게 학자의 도포가 입혀졌습니다. 헐렁한 도포 자락이 발끝까지 치렁치렁 끌리고 머리에는 점잖은 갓이 씌워졌습니다. 떡 광줄이나 매던 소년이 졸지에 그럴듯한 선비의 모습으로 바뀌자 신하들조차 잠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다만 갓이 머리에 비해 너무 큰 탓에 자꾸만 눈앞으로 흘러내려 곁에 선 신하 하나가 연신갓을 축혀 올려 주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도포 자락은 또 어찌나 긴지 도리가 한 발짝 때려다 그만 제 옷자락을 밟고 휘청하는 통에 옆에 있던 신하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리는 그 도포 자락이 영 거추장스럽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이 옷은 어찌 이리 크고 무겁습니까? 이래서야 떡 나르기엔 영 불편하겠는걸요. 떡 나를 일은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입을 떼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입은 꾹 다물고 있겠습니다. 한데 손짓은 좀 해도 됩니까? 셈을 하려면 손가락은 써야 하는데요. 손짓이야 그래, 점잖게만 한다면 괜찮다.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은 말아라. 도리는 알겠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100배의 떡값을 떠올리고는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의정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도리의 어깨를 붙잡고 거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르마. 사신이 무슨 손짓을 하든 너는 그저 점잖게 받아만 주면 된다. 절대 겁먹지 말고 절대 입은 떼지 말고. 알겠지?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 돌이 100배의 떡값을 위해서라면 입을 아주 꿰매고 있겠습니다요. 신하들은 그래도 영 미덥지가 않아 도리에게 선비답게 앉는 법까지 부랴부랴 일러주었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눈은 지그시 내리깔아 점잖은 기색을 풍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시키는 대로 어설프게 자세를 잡아보았지만 영락없이 떡이 다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장터 소년의 천연덕스러운 태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통하게도 그 어설픈 점잖이 도리어 욕심 하나 없는 도인의 풍모처럼 보이는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리가 사신 앞으로 안내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의정과 신하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전 안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조차 옥좌에 앉아 두 손을 꼭 그어준 채 이 기묘한 겨룸이 대체 어찌 흘러갈지 마른 입술만 연신 달싹였습니다. 정작 그 한복판에 앉은 도리는 난생 처음 들어와 본 으리으리한 대전 안을 두리번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높은 천장이며 붉은 기둥이며 화려한 병풍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그 어리둥절한 눈빛마저 사신에게는 세상 이치를 다 꿰뚫어 본 자의 초연한 눈길로만 보였습니다. 한편 황 사신은 조선이 마침내 내놓은 말없는 학자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마주 앉은 어린 선비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100배의 떡값을 떠올리며 흐뭇해하던 도리의 그 천연덕스러운 표정이 사신의 눈에는 천하의 이치를 통달한 도인의 평온한 미소로 비쳤던 것입니다. 황 사신은 속으로 흠칫 놀랐습니다. 저 어린 자가 내 앞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다니.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니로구나. 조선이 그동안 만만치 않은 인물을 깊이 숨겨두고 있었던 게야. 사신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렀습니다. 거만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황 사신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으려 헛기침을 두어 번 했습니다. 명나라에서 천하제일의 학자라 자부하던 그였지만 눈앞에 이 어린 도인 앞에서만큼은 어쩐지 손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리의 배에서 또 한 번 우렁찬 꼬르륵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마저 사신의 귀에는 마치 도인이 깊은 깨달음 끝에 내뱉는 묵직한 기척처럼 들렸습니다. 뱃속에서까지 저런 울림이 새어나오다니 과연 보통 그릇이 아니로다. 함부로 덤볐다간 내가 도리어 망신을 당하겠구나. 사신은 더욱 긴장하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리는 그런 사신의 속내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어서 이 일이 끝나고 100배의 떡값을 받아갈 생각에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천하의 도인으로 여기며 잔뜩 긴장하고 다른 한쪽은 떡값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어긋난 마주 앉음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황 사신이 큰 결심을 한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기묘한 손짓 겨룸이 마침내 그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황 사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면서 말 한마디 없는 기묘한 겨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손끝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의정과 신하들은 행여 도리가 엉뚱한 짓이라도 할까봐 손에 땀을 쥐었고 임금조차 옥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넓은 대전에는 오직 팽팽한 긴장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황 사신은 그 무거운 정적을 도리어 즐기는 듯 했습니다. 천하제일의 학자를 자부하는 그였기에 이 작고 외진 나라에서 제 손짓을 제대로 받아낼 자가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신은 입가에 옅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첫 손짓을 어떻게 띄울지 느긋하게 가늠했습니다. 황 사신은 먼저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 셋을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 곧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아느냐는 깊고도 묵직한 물음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도 이 물음에 단번에 답할 수 있는 학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사신은 어디 한번 받아보라는 듯 거만한 눈빛으로 어린 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은 도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사신이 펴보인 손가락 셋을 보고는 속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 어른이 떡 3개 값을 먼저 부르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도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똑같이 손가락 셋을 펴보였습니다. 떡 3개 값은 받아야겠다는 지극히 떡장수다운 셈이었습니다. 워낙 셈이 빠른 도리인지라 그 응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침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황 사신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신은 도리가 자신의 손가락 셋에 곧바로 손가락 셋으로 응수하자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단숨에 받아낸 것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삼재를 물었더니 망설임도 없이 삼재로 화답하다니 과연 조선이 숨겨둔 학자로다. 사신은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한층 더 어려운 다음 물음을 준비했습니다.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의정과 신하들은 사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기색을 비치자 그제야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적어도 첫 고비만큼은 무사히 넘긴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도리는 떡값을 어서 받을 생각에 폈던 손가락을 거둔 채 사신의 다음 행동만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황 사신은 손을 들어 허공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둥글다는 천원의 이치, 곧 끝없이 둥근 우주의 근본을 묻는 손짓이었습니다. 사신은 이 어려운 물음 앞에서 어린 상대가 과연 어찌 나올지 잠옷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도리는 그 동그라미를 보고 또 한 번 머리를 굴렸습니다. 동그란 것이라면 둥근 절편을 말하는 것이려니 싶었지만 가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보니 떡이 어디 둥근 것만 있던가 싶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인절미도 엄연히 떡이 아니던가. 그렇게 한참을 골똘히 따져보는 도리의 진지한 표정에 사신은 제 물음이 너무 어려웠나 싶어 도리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도리는 사신의 동그라미에 화답하듯 손으로 또렷하게 네모를 그려 보였습니다. 둥근 떡도 있고 네모난 떡도 있다는 떡장수로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천연덕스러운 대꾸였습니다. 하지만 황 사신은 그 네모를 보고 그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늘은 둥글다는 천원을 묻자 상대가 땅은 네모지다는 지방으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화답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천원의 지방으로 답하다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천원 지방의 이치를 이토록 군더더기 없이 받아내는구나. 사신의 이마에는 처음으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신은 슬그머니 소매자락을 들어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거만하던 처음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어린 상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사신의 안색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까닭은 몰라도 무언가 일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황 사신은 이번에는 5손가락을 활짝 펴보였습니다. 그것은 쇠와 나무와 물과 불과 흙, 곧 만물을 이루는 오행의 이치를 아느냐는 한층 더 어려운 물음이었습니다. 사신은 이쯤이면 제 아무리 깊은 학자라도 쉬이 답하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셈법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손가락이 5이니 이번엔 떡 5개 값을 쳐주겠다는 뜻이려니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장사가 제대로 트인다 싶어 도리는 절로 신이 났습니다. 떡 3개에서 5개로 값이 불어났으니 이만하면 그야말로 횡재가 따로 없다 싶었던 것입니다. 도리는 흐뭇한 얼굴로 똑같이 5손가락을 활짝 펴보였습니다. 떡 5개 값은 너끈히 받겠다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떡장수의 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황 사신은 이제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오행을 묻자 5손가락으로 조금도 막힘없이 받아내니 사신의 눈에는 천하의 이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은 도인의 응수로만 보였습니다. 오행마저 단번에 받아내다니 이 어린 자가 대체 어떤 인물이란 말인가. 명나라를 통틀어도 이만한 학자를 본 적이 없다. 거만하던 사신의 얼굴은 어느새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신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3번을 물어 3번 모두 한치의 막힘도 없이 받아쳤으니 이쯤 되면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음 물음을 띄우기는커녕 도리어 어린 상대가 다음에 무슨 손짓을 해올지 두려워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반면 도리는 5손가락까지 무사히 받았으니 떡값 흥정은 다 끝난 셈이라 여기고 어서 셈이나 치러주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참을 쪼그려 앉아 떡값 셈만 하던 도리는 새벽부터 쫄쫄 굶은 배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대전 안에 그 우렁찬 꼬르륵 소리는 유난히도 크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황 사신마저 그 묵직한 소리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도리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어서 이 일을 끝내고 따끈한 절편 한 입 베어 물 생각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도리는 천천히 제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홀쭉하게 꺼진 제 배를 통통 두드려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니 어서 떡값이나 내놓고 나도 떡 좀 먹읍시다 하는 배고픈 떡장수의 더없이 솔직하고도 절박한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의 손짓이야말로 황 사신에게는 천하를 뒤흔드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사신은 상대가 먼저 제 입을 가리키고 이어서 제 배를 두드리는 것을 보고 그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곧 말이요, 배는 곧 삶이니 도라는 것이 결국 입에 풀칠하고 배를 채우는 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천하의 이치를 어려운 글자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삶 그 자체로 통째로 꿰뚫어 본 자다. 나는 평생 책상 앞에 앉아 글자만 파고들었으니 이 어린 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헛된 공부를 해온 셈이로구나. 황사신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비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천하제일을 자부하던 그 거만한 기색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명나라를 떠나올 때만 해도 그는 이 작은 나라를 한껏 비웃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한낱 떡 파는 아이조차 이러할진대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두려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신은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더는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전 안에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손짓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의정과 신하들은 그저 사신이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사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은 신하들의 눈에는 마치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대 앞에서 백기를 드는 패자의 그것처럼 비쳤습니다. 누구 하나 그 까닭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 거만하던 명나라 사신이 어린 선비 앞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터져 나오려는 환호를 애써 억누르며 그저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도리의 속은 속대로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손가락도 5개까지 다 받아주었고 배고프다는 신용까지 그토록 분명히 해보였건만 저 어른은 어찌된 영문인지 떡값 셀 생각은 않고 자꾸만 사색이 되어 식은땀만 줄줄 흘려대니 도리로서는 답답하기가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떡값이 그리도 아까워 저리 진땀을 빼시는 건가 싶어 도리는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끔뻑일 뿐이었습니다. 한쪽은 천하의 도인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심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저 배가 고파 떡값을 재촉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어긋남의 끝에서 명나라 천하제일의 학자라던 황사신의 콧대는 소리도 없이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황사신은 더는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천하제일의 학자라 자부하던 그였지만 떡 파는 어린아이로만 보이던 상대에게 3번을 묻고 3번 모두 보기 좋게 받아쳐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졌소이다. 조선의 학문이 이토록 깊을 줄은 미처 몰랐소. 그러고는 마주 앉은 어린 선비를 향해 천하제일을 자부하던 자가 좀처럼 보이지 않던 정중한 예를 갖추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전 안의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차마 믿기지 않아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리둥절한 것은 정작 절을 받는 도리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천하의 사신에게 깍듯한 절을 받게 되었으니 도리는 그저 이제야 떡값을 치러주려나 보다 하고 멀뚱멀뚱 사신을 바라볼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황사신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떡 파는 아이조차 천하의 이치를 저토록 훤히 꿰뚫고 있는 나라라면 그 안에 깊이 숨은 진짜 학자들은 대체 얼마나 무서운 인물들이겠는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사신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머물렀다가는 또 무슨 시험에 들어 망신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명나라로 돌아가 황제께 무어라 아뢰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이 속을 알 수 없는 두려운 나라를 한시바삐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결국 그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짐을 부랴부랴 꾸려 도망치듯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명나라를 떠나올 때의 그 거만하던 위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신이 그토록 황망히 떠나자 조정은 그제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그 콧대 높던 명나라.
사신을 제 발로 물러가게 만들었으니 이만한 경사가 또 없었습니다. 영의정과 신하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거듭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낱 떡장수를 그럴듯한 학자로 둔갑시킨 그 위태로운 도박이 이토록 감쪽같이 들어맞을 줄은 이를 꾸민 그들 자신조차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그 속사정을 아는 몇몇은 행여 진실이 새어나가는 날엔 도리어 큰 망신이 될까 싶어 이 일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말없이 굳게 약조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영의정을 가까이 불러 물었습니다. 대체 그 신묘한 학자가 누구더냐? 과인이 친히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영의정은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차마 그것이 떡 파는 아이였다고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의정은 슬그머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저 세상에 이름 드러내기를 꺼리는 숨은 도인이옵니다. 이미 조용히 길을 떠났사옵니다. 임금은 그 말에 더욱 감탄하며 그 이름 모를 도인에게 나라의 정성을 다해 후한 상을 내리라 명하였습니다. 곧 곱디고 온 비단 여러 필과 햅쌀 가마니 그리고 번쩍이는 엽전 꾸러미까지 푸짐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눈을 피해 그 상을 조용히 도리에게 건넸는데 영문도 모르는 떡장수 소년의 두 손에 그 귀한 재물이 한 아름 안기는 광경은 곁에서 보는 이마다 터지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을 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도리가 행여 입이라도 잘못 놀려 정체가 들통날까봐 등을 떠밀다시피 서둘러 그를 궁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작 도리는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떡값 몇 푼 받으러 궁에 들어왔을 뿐인데 어느새 비단과 쌀이 한 짐 가득 안겨졌으니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도리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궁궐 문을 나서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허, 떡 3개값 받으러 왔다가 이게 웬 횡재람. 그 어른이 떡값 대신 이걸 다 주신 모양인데. 떡을 그리 좋아하시는 분이 어찌 떡은 한 입도 안 드시고 가셨을꼬? 도리는 끝내 그 까닭을 알 길이 없었지만 두둑해진 짐을 내려다보며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그날따라 어찌나 가뿐하게 느껴지던지 도리는 흥겨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도리는 그 재물로 도성 한복판에 작은 떡집을 차려 오래도록 따뜻한 떡을 빚으며 넉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훗날 도리의 떡집은 도성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이 났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집 떡을 두고 천하제일 학자도 두 손 든 떡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정작 주인인 도리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린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단골들에게 떡 한 조각을 더 얹어주며 사람 좋게 허허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즐겁게 오르내립니다. 헛된 권위로 남을 깔보던 자는 끝내 제풀에 무너지고 욕심 없이 제 할 일에 충실하던 이에게는 뜻밖의 복이 굴러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글 한자 모르는 떡장수의 솔직한 손짓 하나가 천하제일을 자부하던 학자의 거만한 콧대보다 훨씬 더 값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처구니 없는 오해 하나가 어쩌면 가장 큰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글이며 어려운 말보다 배고프면 솔직하게 먹고 싶다 하고 샘은 한 푼도 틀림없이 따지던 도리의 그 꾸밈없는 마음이야말로 실은 천하의 어떤 학문보다도 깊고 단단한 이치였던 셈이니까요. 떡 3개 값을 받으러 갔던 한 소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한바탕 웃음과 따뜻한 여운을 함께 남겼습니다.